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올려드렸던 빅분기 실기 3유형과 이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확인해 보신 것 같은데요. 1유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1유형에 대한 풀이를 진행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물론 각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공부하고 계실 건데요.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애매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포털 사이트에서 빅분기 접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위에 저희가 K데이터, 저희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나오죠. 여기에서 고객 지원의 공지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기 공지 쪽에서 실기 체험 환경 안내 부분이 있죠. 여기에 딱 눌러서 들어가시면 바로 아래쪽에 체험 환경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요걸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실제 시험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샘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왼쪽에 메뉴 보시면 체험 1유형 풀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풀이용 아래쪽에 답안 제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원래는 이제 저희가 코드로 직접 답을 도출해서 제출하는 게 문제 형식이었는데요. 이렇게 답안을 적어서 여기에서 제출하는 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풀이용해서 코드를 작성을 하셔서 풀이용해서 쭉 작성하신 다음에 작성해서 확인한 답안을 가지고 답안 제출 쪽에다가 기재하신 다음에 제출 완료를 반드시 해 주셔야 저희의 답이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1유형 볼게요. 1유형은 저희가 10점씩 3문제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체험 사이트에 나와 있는 문제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다양하게 뭐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뭐 기본서로 책을 보신다거나 하셔가지고 모의고사 혹은 최근 기출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는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일단은 뭐 날짜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상값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문제 해석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다른 그런 답을 이렇게 도출해가지고 제출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형 1은 저희가 부분 점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꼭 정확하게 내줘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10점이 꼭 날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해설 꼭 꼼꼼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 유형들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시험 보실 때 어렵지 않게 답안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특성상 사실 저희가 기출 문제를 아무리 주변에서 복원한 부분들을 본다 하여도 기사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는 없겠지만 내가 얼마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접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 혹은 비슷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 응용해야 되는 문제를 얼마나 풀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합격이 되는지 불합격이 되는지가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찬하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공되는 데이터는 여기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코드상으로 저희가 뭐 데이터 프레임 인포 헤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저희가 QSEC라는 컬럼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요 컬럼이 있는데 요걸 저희가 최소 최대 척도로 변환, 최소 최대 정규화를 해주란 말인 거죠. 그렇게 해준 다음에 그 값이 0.5보다 큰 친구들을 개수를 세워서 그 아이들의 개수를 답안으로 제출하세요. 비교적 이 친구는 어렵지 않은 그런 난이도입니다. 요즘에 조금 작업형 1유형이 조금씩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이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런 주석 처리 부분들은 다 지우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렇게 한 두 줄 정도 판다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에 대한 코드는 시험 환경상에서도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옴에 있어서 혹시나 경로 부분이 명확하지 않게 이렇게
제출이 될까봐 우려하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info, 그 다음에 자, info하고 헤드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 데이터의 형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0번부터 11번까지니까 12개의 컬럼이 있고요. 각각 32개씩 데이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제값은 없네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각각 이렇게 나뉘는 걸 볼 수 있고, 사실 저희는 여기에서 요 부분만 보시면 되죠. 저희가 작업할 부분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지금 뭐 특별하게 저희가 뭐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체크했다라는 걸로 보시고,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는 여기에서 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최소 최대 정교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죠. 자, 그래서 가지고 와주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기는 암기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우리가 코드를 다 외워가지고 어느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패키지, 중요한 함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지금처럼 최소 최대 척도화라고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지,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거지 라고 우리가 알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from scikit-learn pre-processing import min max scaler.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중간중간 실행을 해보세요. 내가 혹시나 오타를 쳤는지 이름이 맞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곳이 이 패키지 속에 하위 패키지가 맞는 건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제없이 종료됐습니다라고 뜬다면 오타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타를 쳤다면 오타로 인해서 에러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min max scaler 저희가 생성해줘야 되죠. 저는 mm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min max scaler 해주시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저희가 아까 뭐였어요? QSEC를 바꿔줄 건데 mm.fit transform 해주시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QSEC 이렇게 해주실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 뒤에 이렇게 대괄호가 하나 있는 건 저희가 배열식으로 1차원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처럼 기차가 쭉 나열되듯이 1, 2, 3, 4 똥똥똥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 저희가 대괄호를 하나를 더 쳐주면 이거는 2차원 데이터가 돼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앞에 있는 요거는 시리즈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시리즈 형태, 여기는 대괄호가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앞에는 우리가 요렇게 내가 처리한 걸 저장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는 요렇게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뒤쪽에는 여러분들 가지고 오실 때 데이터 프레임에서 내가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내가 최대 척도화로 할 거니까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두 개, 즉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지고 와 주셔야지 아무런 에러 없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문제가 없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뒤에 부분을 즉 fit transform 안의 부분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아니라 시리즈 형태로 갖고 왔다면 실행했을 때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오류 내용을 보시면 지금 저희에게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라인 10 여기가 에러다라고 알려주면서 그 부분에 value 에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야 되는 값은 2D, 즉 2차원의 값인데 당신은 지금 1차원의 값을 줬어요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맥스 스케일러 할 때에는 뒷부분에 제공해야 되는 데이터는 반드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셨으면 저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의 이 QSEC 컬럼의 내용을 최소 최대 정규화를 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QSEC에다가 저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의 QSEC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소 최대 정규화는 최소값을 0으로 최대값을 1로 하고 중간값을 저희가 연산에 맞게끔 연산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저희 값이 보시면 원래는 16점 뭐 이런 식으로 19점 몇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저희가 정규화를 한 이후에는 값이 이렇게 0에서 가장 작은 값이 아마도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0이 됐고 가장 큰 값은 요게 되어서 나머지 중간 값들이 이렇게 연산된 걸 볼 수 있고 잘 연산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체크해 보시는 게 좀 더 명확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뭘 하면 되는 거냐면 뭐 리절트라고 해주시고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바꿔준 QSEC의 값이 뭐보다 0.5보다 큰 값들을 내가 리절트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 리절트 했었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정규화한 최소 최대 정규화한 값이 0.5보다 큰 친구들은 true, 그렇지 않은 친구는 false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요걸 하나하나 솔직히 뭐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밖에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요걸 하나씩 세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세 가지고 사실상 아까 답안 제출란에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린 조금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는 조금 있어 보여야 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sum이라는 하는 함수를 넣어주시면 이 아이들 중에서 1값 즉 true 값을 내가 합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주겠죠. 즉 내가 여기서 true를 하나하나 세는 거와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깔끔하게 9라고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여기서 문제를 쫙 풀어주신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자, 제1유형의 답안 제출 쪽에 가셔서 답안 쪽에다가 반드시 9라고 입력을 하시고 제출을 눌러주셔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완료라고 뜨죠. 이렇게 되어야지만 저희가 1유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도 제출 형식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정수 형태로만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1유형이 정수 형태로 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한 내용이 정수 형태가 아니었어요. 만약에 뭐 그 값이 뭐 13.5 이랬다고 볼게요. 만약에 뭐 A가 13.5라고 했었을 때 프린트 A를 하면 여러분들이 13.5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뭐 리절트라고 볼까요? 만약 리절트가 그만큼 나왔는데 자, 만약에 이 13.5를 정수 형태로 내주세요. 그러면 앞에다가 저희가 인트 형태를 넣어주시고 리절트 이렇게 해주시면 13.5의 값이 13이 되어가지고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3.5가 그 결과였는데 이 아이를 반올림해가지고 뭐 정수 형태로 표현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저희가 반올림해주는 친구는 라운드 함수예요. 라운드 해가지고 리절트를 내가 0번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가 아니라 이 아이를 정수 형태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0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과가 14가 나오겠죠. 근데 14.0 이렇게 나오는 건 저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을 때 앞에다가 또 한번 인트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14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출 형태에 맞게 반드시 답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실기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1유형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설명드릴 때 문제 그 해설에 대해서 문제를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답이 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그 실기 시험 5회 때 문제 그 작업형 1유형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어떠한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연산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평균을 구하세요라고 이렇게 뭐 나와 있었던 부분 이렇게 뭐 연산을 하는 건데 연산하는 거는 이제 문제 없이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런 단서가 붙었냐면은 데이터 값 중에 0 값으로 이렇게 입력된 부분들은 널 값으로 판단하고 제외하고 연산한다 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보지 못한 분들은 0 값을 포함해 가지고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평균 값이 당연히 차이가 났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10점을 이제 감점된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작업형 1유형을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보다 보면은 간혹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문제 보셔가지고 물론 긴장이 되시겠지만 여러 번 체크하시면서 실수하지 않고 꼭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시험에서 이렇게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그 인류형 실습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의 이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그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 유형이 좀 바뀌게 되면서 제가 3유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이 유형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주는 영상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또 시험이 이제 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일정을 서둘러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았어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공개되어 있는 이 유형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빅분기 접수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위에 메인 화면 데이터 자격 시험이라는 사이트가 보입니다. 여기에 딱 들어가 주시면 저희가 이제 K데이터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시험 접수하시고 뭐 관련 자료 확인하시고 결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 거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고객 지원에서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제가 제 교재에 이렇게 작성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공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공지사항 번호로 나와 있었었던 그런 내용으로 이런 시험 환경을 체험할 수 있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5월 21일부터 이렇게 아예 실기 실습 할 수 있는 체험 환경을 바로 갈 수 있는 공지사항을 바로 띄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 또 여기 보시면 공지에 이제 이게 오늘 나온 공지 같은데 8회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와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번 실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내용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도 시험 환경 체험 링크를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체험 환경 바로 가기 눌러 보시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보셨을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이 중에서 여기는 가장 첫 번째 화면은 여러 가지 패키지 안내에 대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좌측에 저희가 앱 화면 보시면 쭉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체험 2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딱 눌러볼게요. 자, 여기를 눌러보면은 지금 저는 파이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R로 준비하실 분들은 R로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작업형 이유형은 저희가 40점 정도 되는 굉장히 좀 큰 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작업형 이유형이 잘만 생각해 보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그런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준비하신다면은 40점은 그냥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은 작업형 이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모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분류냐 회귀냐 두 가지 중에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는 뭐냐면은요. 자, 분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 목표 변수라고도 하죠. 종속 목표 변수. 그 목표 변수가 만약에 약간 카테고리 형식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생존이냐, 사망이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0 또는 1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분류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회귀 모델은 이 종속, 즉 목표 변수가 수치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종속 변수, 즉 목표 변수의 그런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써야 되는 모델이 무엇인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뭐 분류 모델을 써서 회귀 모델을 써서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떤 모델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 변수의 형태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 또 하나의 힌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하죠. 성능 평가했을 때 이 성능 평가 기준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은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성능 평가가 될 겁니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성능 평가가 분류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쓸까요? 뭐 어큐레이시 스코어라든지 아니면은 F1 스코어, 아니면은 ROC, AUC 스코어 등등등, 뭐 아니면 혼동행렬, 컨퓨전 매트릭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저희 회귀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RMSE 아니면 뭐 결정 개수 이런 부분들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그 데이터의 형태, 종속 변수의 형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델의 평가 지표를 보신 다음에 아, 내가 어떤 모델을 써야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 모델링을 하셔야지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작업형 이유형은 크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데이터를 로드한다. 로드한다라는 건 데이터의 형태를 확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특징이 있다. 그러면 결측값 또는 라벨 인코딩. 라벨 인코딩은 문자열 데이터를 수치형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분석 작업을 할 때에는 연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자 자체로는 연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자를 수치로 바꿔주는 라벨 인코딩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델링 및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델의 성능 평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테스트 모델 예측.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 제출 및 확인.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은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이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상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 그대로 담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시험 환경은 어떠한 저희에게 미리 보기라든지 자동 완성 기능이라든지 뭐 키보드로 실행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메모장에다가 코드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지우셔도 괜찮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내 부분이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데이터를 볼게요. 우리의 데이터는 백화점 고객이 1년간 상품을 구매한 데이터다. 제공되는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백화점 구매 고객의 성별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평가 데이터를 적용시켜가지고 결과를 우리 아래 형태에 따라 CSV로 제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성별 예측이라는 걸로 일단 저희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성별은 저희가 남과 여죠. 그러면 0 또는 1이겠구나. 오케이, 분류겠지 라고 이미 알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 결과는 ROC, AUC를 쓴다. 아, 그럼 너무나 명확하게 분류 모델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의 내용들은 뭐 과적합이 되면 안 되고 뭐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 이런 내용이니까 크게 중요하게 뭐 이걸 뭐 어떻게 뭘 써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제출 형식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제출할 때 우리의 파일의 이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우리가 제출할 파일 내에 컬럼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컬럼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건지, 그다음 그 컬럼에 맞는 데이터의 전체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고요.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판다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트레인과 테스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을 잘 보시면 트레인 파일,
테스트 파일을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쪽에는 우리의 목표 변수인 성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별이 들어있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성별에서 0은 여자, 1은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학습용에만 들어있고 테스트엔 없다. 자, 우리가요 목표 변수로 갖고 있는 그 친구들은요 트레인에는 들어있지만 테스트에는 없는 경우로 시험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일단 데이터를 갖고 올게요. 자, 데이터 자, 데이터 로드 및 확인이라고 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일단은 데이터 로드는 위에 쓰니까 print train .info print test .info 해가지고 이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데이터에 뭐 결집값이 있는지, 데이터의 형태가 무엇인지 실행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아래 콘솔창에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종료가 딱 돼야 돼요. 뭔가 오류가 뜨면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요 부분이 트레인, 아래에 있는 게 테스트일 건데 쫙 보니까 이렇게 0번부터 10번까지 즉 11개의 컬럼을 갖고 있구나, 트레인은.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인트 형태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롯은 실수 형태, 그러니까 인트는 정수 형태고 일반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 플롯은 소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트나 플롯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수치형이니까요. 근데 오브젝트는 문자열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분석할 수가 없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라벨 인코딩을 해준다. 그럼 여기 두 가지 컬럼에 대해서는 라벨 인코딩이 필요하겠네. 트레인과 테스트 둘 다. 그리고 또 볼게 보니까요. 여기에 이 중간에 있는 요거 non null count 보이세요? 이게 무엇이냐면 널 값이 아닌, 즉 결집 값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를 보여준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환불 금액은 지금 1,205개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 결집값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환불 금액은 결집값을 처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써주시면 좋냐면은 일단 결집값 처리라고 해주신 다음에 그 컬럼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환불 금액. 그 다음에 라벨 인코딩 해주신 다음에 주 구매 상품, 주 구매 지점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뭐 확인했으니까 주석 처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 이제 저희가 뭘 해줄 수가 있냐면은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전처리라고 볼 수가 있죠.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처리하는 부분. 그러면 전처리할 때 순서가 결집값이 있고 이렇게 라벨링 코딩도 있어야 된다면 라벨링 코딩하기 전에 결집값 처리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집값 처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리는요 지금 보니까 결집값이 꽤 많아요. 그래서 결집값을 대체하는 방법은 삭제할 거냐 대체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삭제를 하기에는 데이터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대체를 할게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최빈값 즉 가장 많이 등장한 값으로 저희가 결집값을 대체하겠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트레인 해주시고 train.fill 나 해주시면은 내가 트레인이라고 한 데이터의 결집값을 다음과 같은 값으로 채워줄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내가 트레인에 있는 환불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의 결집값을 최빈값으로 한다 했으니까 최빈값에 대한 함수는 모드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즉 가장 많이 나왔던 친구를 0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in place true라고 해준다면은 내가 이것을 원본에 반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중간중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작업형 이유형은 좀 코드가 길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트레인뿐만 아니라 테스트도 같이 대체를 해줄게요. 테스트라고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print train. info print test.info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결집값이 처리가 됐는지.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아까 환불 금액이 1000 몇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결집값이 대체가 돼서, 즉 최빈값으로 대체가 돼서 3500 행으로 잘 맞춰진 걸 볼 수 있고, 테스트 역시나 2482 행으로 맞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집값은 처리가 완료가 된 겁니다. 제가 적어 놓을게요. 결집값 대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라벨 인코딩을 해줘야겠죠? 자, 라벨 인코딩을 해주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확인한 것들은 다 주석 처리해 주시면 돼요. 라벨 인코딩은 from scikit-learn에 우리가 pro import 라벨 인코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갖고 왔잖아요. 내가 라벨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라벨 인코더라는 기능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L2라는 이름에 내가 라벨 인코딩을 할 수 있는 라벨 인코더를 내가 생성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름을 내가 L2라고 쓰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라벨 인코더를 갖고 오겠다 라고 해주시면 이제부터 우리는 L2라는 이름으로 라벨 인코더에 대한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레인에서 아까 뭐였죠? 이름이 구매 상품, 이 친구를 L2, 즉 라벨 인코더 feed transform 해주시고 train 해주신 다음에 구매 상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트레인 데이터에 있었던 구매 상품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있죠. 그 부분을 내가 라벨 인코딩해서 트레인 구매 상품을 다시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문자열을 내가 라벨 인코딩 해가지고 수치형으로 다시 저장해가지고 구매 상품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거친 이후에는 문자열 데이터가 수치형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리고 트레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트레인에서 아까 구매 지점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LE feed trans 해주시고 트레인 구매 지점.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주실 필요가 있냐면은 한번 실행을 먼저 해주시면 돼요. 실행. 중간중간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방법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갑자기 쫙 썼는데 오류가 빡빡빡 터지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됐다. 그러시면 이제 트레인뿐만 아니라 아까 테스트도 있었잖아요. 테스트도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 역시나 똑같이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나 무엇을 한다? 이 아이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만약에 되었다면 우리가 오브젝트가 아니라 수치형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위에 있었던 구매 상품 지점 정수 형태로 바뀐 거 볼 수 있고, 상품 지점 정수 형태로 바뀐 걸 볼 수 있으니 제대로 전처리가 되었네 라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모델을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할해 줄 필요가 있겠죠. 데이터를 분할해 준다라는 건 저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여기다가 좀 표시를 해볼까요? 저희가 어떠한 모델이 있으면은요, 그 모델에 대해서 독립 변수인 x가 있고 종속 변수인 y가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독립변수를 가지고 저희가 종속변수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 독립변수를 가지고 저희가 무언가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결과를 확인해보고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는 트레인이라고 하고 있는 이 친구에서는 독립변수가 회원 아이디부터 구매 주기까지 여기까지가 독립변수인 거고요. 여기에 있는 여기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성별을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 변수는 성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트레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3,5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성능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학습용 독립변수, 그 다음에 테스트용 독립변수 이렇게 나누고 학습용 종속변수, 그 다음에
테스트용 종속 변수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몇 대 몇으로 나눌 건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엑스트레인 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Y 트레인을 이제 학습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 그 모델에다가 저희가 X 테스트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나오는 예측값과 Y 테스트를 비교해보면 얘가 얼마나 잘 맞췄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을 비교해보는 그 지표를 뭐로 본다? ROC, AUC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름대로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델을 성능을 평가를 해보면서 얘가 어느 정도 예측을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희에게 주어진 이 테스트 평가용 데이터에는 성별이 없으니까 그 없는 상태 그대로, 즉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독립변수로 해서 저희가 예측한 결과를 제출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데이터를 분할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학습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테스트 데이터를 가져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지금 해주는 건데, 그걸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패키지를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from scikit-learn model selection import train test split라고 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선 저희가 이제 독립변수랑 종속변수를 나눠줄 필요가 있는데, 독립변수는요 트레인에서 제가 독립변수 중에서는 목표변수가 되는 성별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뺄 건 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뺄 건데요. 컬럼의 이름이 일단 성별 빼야 되죠. 자,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회원 아이디도 빼고 싶어요. 왜냐면 회원의 아이디는 사실상 어떠한 우리의 구매 정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y, 즉 종속 변수 n은 저희가 트레인에서 성별을 넣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종료됐다라는 게 말 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할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train, xtest, ytrain, ytest 해주시고 train, test, split, 그리고 독립변수 x, 종속변수 y, 그리고 내가 테스트 사이즈를 몇으로 할지 정해주는데요. 보통 0.2, 즉 20%라고 많이들 해요. 근데 뭐 이거는 분석하는 분석가의 입장에 따라서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만약 성능이 너무 안 좋다, 그럼 이걸 조율할 필요가 있겠죠. 자, 만약에 내가 10%를 하고 싶다, 테스트 사이즈를 10%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학습이 90이고 테스트가 10인 거죠. 그럼 0.1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3,500개. 이 중에 내가 데이터를 랜덤으로 갖고 올 건데, 이 랜덤 스테이트를 정해 놓으면 갖고 오는 데이터를 내가 또 동일하게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2024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뭘 해줘야 되냐면 모델링, 즉 분류 모델에 대한 모델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서 뭘 하고 싶냐면 분류 모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능이 잘 나와주는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을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패키지 넣어줘야겠죠? from scikit-learn 앙상블 import 랜덤 포레스트 분류. 자, 이렇게 해주시고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을 제가 RFC라는 이름으로 갖고 와서 생성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저희가 이제 넣어 주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n estimators, 이거는 의사결정 나무들이 여러 개 모인 게 랜덤 포레스트잖아요. 그 의사결정 나무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저는 뭐 한 150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맥스 depth,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말 그대로 이 그 나무의 깊이를 의미해요. 얼마나 깊게 만들 거냐. 저는 이거를 뭐 한 2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역시나 여기 또 랜덤 스테이트 2024라고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문제가 없다라는 건 오타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법상에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모델링을 이제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지만 아직 학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델 만든 거에다가 저희가 저희의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해줘야겠죠. 자, rfc fit 모델을 제가 fit 시켜주는 겁니다. x train y train. 그러면 저희가 트레인에 대한 부분들을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요 라인까지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델에다가 학습된 모델에다가 우리가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넣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테스트한 그 결과 예측 값을 넣을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프레드1이라고 이름을 적어 놓을게요. 프레드1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주냐면 rfc.predict 해주시고 x 테스트를 집어넣어 주면, 즉 테스트하고자 했었던 독립변수를 집어넣어 주면 거기에 대한 예측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 예측값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값이었던 y 테스트랑 비교해 보면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때의 평가 지표가 무엇이었다? ROC, AUC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는 예측값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즉 프레드 1은요. 프레드 1은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능평가. 자, 성능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패키지를 갖고 오죠. scikit-learn에서 저희가 매트릭스 import ROC, AUC, score 갖고 오시고, 저는 여기에서 분류 모델이니까 accuracy score라고 하는 정확도도 같이 볼게요. accuracy score.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ROC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ROC, AUC, score 해주시고 우리가 실제 값이었던 y 테스트에다가 프레드를 넣어주는 겁니다. 즉 순서가 잘 보셔야 돼요. 실제 값 다음에 예측 값을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ROC라는 이름에 ROC, AUC 스코어가 저장이 되어서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ACC accuracy score 하면 똑같이 y 테스트 프레드 프레드 1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뭐가 안 나오겠죠. 이거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린트 해주시고 ROC라고 하는 앞에 텍스트 넣어주신 다음에 거기 뒤에 ROC 텍스트 점수 넣어줄 거고, 다음에 ACC라는 텍스트 뒤에 ACC Accuracy Score 넣어주겠습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네, 뭔가 문제가 있었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라인 44에서 자, 이런 어큐레시 스코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어큐레이시죠? 어큐레이시 스코어 실행. 자, 그러면 이렇게 ROC 스코어가 0. 적어 놓을까요? 0.6023 똔똔똔 나오고 ACC는 0.66 등등등 뭐 42 나온다. 요 정도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저희가 뭐 더 조절할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시험이라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의 절차상에 맞게끔 딱딱딱 감점 요인이 없이 모델링을 어느 정도 해서 냈는지 가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쭈르륵 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뭐 내가 좀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써본다라는 것도 해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은 그냥 어느 정도가 나왔다고 한다면 일단은 내가 잘 끝마침을 해낼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요, 저희는 뭘 해줄 필요가 있냐면 테스트 데이터 예측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 할 때 아까 저희가 트레인 할 때에도 회원 아이디를 뺐잖아요.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이 부분을 빼고 저희가 학습을 해줘야지 좀 맞겠죠. 그러면
테스트 X라는 이름에 저희가 테스트에서 지워줄 건데,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회원의 아이디를 지워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실행 한번 할게요. 중간중간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중간중간에 가끔 제가 오타를 좀 많이 쳐가지고 이렇게 쭉 확인하는 습관이 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회원 아이디가 잘 지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측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해준다? 자, 프레드2라는 이름에다가 저희가 rfc.predict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테스트 X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프린트 프레드2 한번 출력해 볼까요? 실행. 자, 이런 식으로 1 뚠뚠뚠뚠 이런 식으로 무언가 분류가 된 결과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석 처리해 주시고, 자,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을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 정도쯤의 성능으로 예측을 해주겠지라고 이제 예측을 저희가 하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한 거, 이제 결과 데이터 제출 및 확인입니다. 자, 저희가 아까 갖고 왔던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컬럼으로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이런 것들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서 프레드로만 나와야 된다라는 건 보통 기본적으로 앞에 인덱스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 인덱스를 써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판다스 pd.data frame 해주시고 괄호 넣어주신 다음에 소괄호 안에다가 중괄호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쓸 컬럼 이름 쓰는 거예요. 컬럼 이름이 뭐였다? 프레드였고 이 i에 대한 데이터는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프레드 2인 거죠. 왜냐면 테스트에 대한 결과이니까 간혹 여러분 여기다가 프레드 1을 넣어주시면 앞뒤가 안 맞게 되죠. 이 위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얘는 트레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거고 얘는 테스트 결과, 테스트 데이터 즉 아까 몇 개였었죠? 2482개에 대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레드 2 넣어주신 다음에 내가 이 친구를 to CSV 파일로 저장할 건데 그 파일의 이름은 어떻게 해주라고요? result.csv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csv 해주고 여기 뒤에 내가 인덱스는 어떻게 한다? 넣지 않겠다 라고 해주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우리가 요러한 컬럼에 요러한 데이터를 넣고 그 i의 이름을 요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는 넣지 않아서 저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종료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제출을 바로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약간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장한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리절트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세요. 그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뭐 리절트는 pd.read csv 하고 결과가 result.csv 해주시고 프린트 잘 안 보이시죠? 리절트 해서 실행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저장한 result.csv라는 파일이 가져와서 저희에게 보여지는 건데요. 자, 보시면 프레드라고 하고 있는 요 컬럼에 1, 0, 뚠뚠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자세히 보시면 개수가 2482개로서 문제에서 요구했던 테스트 개수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가끔 012 이렇게 저 인덱스 false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이건 저희가 화면상에 실행될 때 보여주는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가 저장된 CSV 파일상에는 이런 인덱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컬럼이 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잘 됐다라고 확인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시고 이런 프린트 부분은 다 주석 처리해 주신 다음에 실행 한번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다, 종료가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우측 상단에 제출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리 중 되어 있다가 조금 있으면 제출됐습니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제출이 되어 줘야지 이제 마지막까지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출 완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작업형 이유형은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해보면 정말 우리에게 유리한 그러한 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이번 6월달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여러 가지 영상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 이끈 영상,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라는 영상을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 분류 모델, 작업형 이유형 분류 모델에 대한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신데, 거기에서 제가 좀 정정해 드릴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작업형 이유형 저희 그 분류 있었죠. 분류랑 제가 회귀 올려드렸었는데 분류에 대한 내용 정정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라벨 인코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에 올려드렸을 때는 라벨 인코더 가지고 와서 생성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트레인 따로, 테스트 따로 이렇게 라벨 인코딩을 진행했어요. 즉, feed transform 해가지고 트레인 주 구매 상품에다가 따로, 테스트에다가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트레인에 주 구매 상품에 사과, 딸기, 포도, 망고가 있었고 이 친구들을 라벨 인코딩해서 1, 2, 3, 4라는 의미의 수치로 인코딩 되었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테스트에는 주 구매 상품에 사과, 딸기, 망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1, 2, 3 이런 식으로 다시 라벨 인코딩이 되겠죠? 그러면 새로 저희가 트레인 따로 테스트 따로 했기 때문에 각각 새로운 기준으로 라벨 인코딩이 되어 버려서 동일한 망고임에도 트레인에서는 4로 테스트에서는 3으로 이렇게 라벨 인코딩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기준으로 라벨링 코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feed transform을 함께 했다면 feed 따로, transform 따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fit을 트레인 데이터의 기준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transform으로 트레인 데이터에 무엇, 테스트 데이터에 무엇 이렇게 라벨링 코딩을 해준다라고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패키지 사이클런에서 프리프로세싱 라벨 인코더 가지고 오는 거 동일하고요. L2라는 이름에다가 라벨 인코더를 내가 생성하겠어요 라고 만든 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부터가 달라지죠. 자, 지금은 우리는 이전에는 fit transform을 한 번에 했지만 지금은 분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2.fit 해가지고 fit이 말 그대로 내가 이러한 내용대로 이러한 기준대로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기준점을 주는데 그걸 트레인으로 우리가 맞춰주어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it 해주고 내가 트레인의 주 구매 상품들로 라벨 인코딩 할 거야 라고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트레인의 주 구매 상품을 이제 바꿔주는데 우리가 위에다가 fit 했기 때문에 밑에선 트랜스폼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L2.transform 해주고 트레인의 주 구매 상품을 라벨 인코딩해서 다시 주 구매 상품에 넣어줘라. 테스트도 역시나 주 구매 상품에 대한 내용을 바꿔서 테스트에 넣어줘라.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우리가 L2.fit train 했던 것처럼 역시나 필요한 라벨 인코딩이 필요한 컬럼인 주 구매 지점 또한 L2.fit train 해주시고 fit 되었으니까 밑에서는 트랜스폼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인 주 구매 지점에 대한 부분을 트랜스폼해서 다시 한번 트레인 주 구매 지점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주 구매 지점에 대한 거 트랜스폼해서 테스트 주 구매 지점에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fit transform 이전 코드가
fit transform을 묶어서 한 번에 진행했다면 지금은 fit을 나눠서 train에다가만 적용해서 적용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train과 테스트 데이터에다가 트랜스폼 각각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영상 설명에는 이전의 코드와 현재 그 수정된 코드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봤었던 함께 했던 부분은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정 코드 부분으로 라벨링 코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코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채널에 나와 있는 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실제 구름 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제 채널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동영상을 누르시거나 뭐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재생 목록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작업형 이유형 분류 영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더보기 쪽에 제가 전체 코드를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 사용했던 코드에 대한 부분이고 아래에 정정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다시 넣어드린 코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시고 아래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제가 그냥 이전 영상이니까 넣어드린 건데 요거는 그냥 삭제하시고 쓰거나 주석 처리하고 쓰시면 돼요. 왜냐면 위에 부분과 밑에 부분 라벨링 코딩이 동일하게 두 개가 나올 순 없겠죠? 자, 그럼 이거를 저희가 지금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저희의 실제 시험 환경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빅데이터 분석기사 데이터 자격 검정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기본 화면이 있는데요. 9회 빅분기 실기 자격 검정 안내 상세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시험 환경 체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쫙 들어가시면 실제 시험과 동일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좌측 상단에 체험 이유형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저희가 갖고 왔던 작성했던 코드를 그대로 넣어줄게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주석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사용할 코드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존에 작성되었던 라벨링 코딩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주석 처리를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본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From scikit-learn pre-processing 라벨 인코더 하고 LE는 라벨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 LE.fit 해주실 때 트레이에 주 구매 상품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트레인 주 구매 상품 LE. 지금은 transform이라고 해줘야겠죠? 해주시고 트레인에 이렇게 그 다음에 테스트에도 똑같이 테스트 바꿔주시고 똑같이 주 구매 지점도 있었죠. 그래서 주 구매 지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fit transform 한 번에 사용해서 train 따로 테스트 따로 했던 거 코드가 지금은 train 데이터에 대해서 fit 해주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각각의 train과 테스트 데이터에 transform만 시켜주었다 라는 형태로 바꿨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기준점으로 라벨링 코딩이 진행되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요 상태로 여러분들 코드를 수정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세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되었다면 중간에 어떠한 오류 없이 결과가 잘 확인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확인을 할 부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실행 시간 보시면 이 런타임 실행 시간이 실제 시험에서는 1분을 넘지 않도록 작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델이 과하게 복잡하거나 아니면 연산이 너무나도 불필요하게 많거나 이러면 1분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자체가 1분까지만 실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작업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유의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결과가 잘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벨 인코딩에 대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정정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전에 좀 깔끔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면서 빅데이터 분석기사 분류에 대한 내용 최종적으로 잘 꼼꼼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시험 유형이 2023년도부터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예시 문제가 데이터 자격 검정 사이트에 나와 있는데요. 그 새로 바뀐 그 유형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답을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저희 그 시험 접수하는 데이터 그 자격 검정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2024년에 대한 시험 공고가 벌써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세 보기를 눌러보면은 이제 24년도에는 8회와 9회의 시험이 잡혀 있는데요. 필기 시험은 4월 6일 날, 그다음에 실기 시험은 6월 22일 날 이렇게 8회가 잡혀 있고요. 9회는 필기 시험이 9월 7일, 실기가 11월 30일로 약간 그 9회 시험이 즉 하반기 시험이 약간 며칠 조금 당겨진 그런 좀 느낌이 나죠. 원래는 실기 시험이 12월 초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조금은 그래도 이르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저희는 어딜 볼 거냐면은 지금 공지사항, 고객 지원의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네, 여기 5번에 7회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검정 안내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기 응시 가이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실기 시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수험표를 출력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여기를 보셔야 되죠. 답안 제출과 채점 기준들. 저희가 지금 작업형으로 다 바뀌었어요. 단답형이 이제 없어졌단 말인 거죠. 단답형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전에 저희가 필기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하시면 기분 좋게 실기 시험으로 넘어가시는데요. 기존에 이제 단답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필기 시험이 끝났음에도 필기 시험이 끝난 게 아닌 것처럼 필기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즉 필기 따로, 실기 따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뭐 이런 필기 관련된 내용들, 이론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보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죠. 그래서 작업형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각자 보면은 3유형을 위주로 볼게요. 1유형과 2유형은 이미 아실 거니까 두 문제 정도가 있고 문항당 15점이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니까 이제 그 크게 두 문제로 나와 있고 그 문제 안에 답을 세 개씩 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와 여러분들께서 각 유형별로 이제 채점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답안이 이제 0.12가 정답인데 만약에 뭐 0.120 이런 식으로 뭔가 반올림이 안 됐다거나 뭐 복수답이 온다거나 이런 식이 된다면 만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 데이터 q.구름 여기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메일이나 아이디, 뭐 비밀번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실제 시험은 아니겠죠.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시험 응시 환경을 최대한 경험해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시 보시면은 시험 환경 체험이 있어요. 여길 들어갈게요. 여길 들어가시면 실제 시험이 이런 화면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다만 다른 점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수험번호하고 아마 이름이었나요? 그걸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체험 안내, 유형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풀이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답안 제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답안 제출하는 곳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주관식 문제를 풀듯이 내가 풀이를 쭉 과정에 나름대로 공간에다가 풀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만 딱딱딱 적어서 내주시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저희는 지금 유형 3을 볼게요. 자, 유형 3은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제가 직접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좀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사전 지식 필요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지금 저희 예제 문제를 볼 때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카이 제곱 검정, 두 번째는 로지스틱 회계 검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러한 분석 검정을 할 때 어떤 패키지를 써야 되는 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를 위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자, 독립성 검정이라는 걸 볼게요. 자, 독립성 검정이라는 것은 변수가 두 개 이상의 범주로 분할되어 있을 때 사용되면서 각 범주가 서로 독립적인지 연관이 있는지 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이어야지, 즉 두 개의 변수든 세 개의 변수든 변수들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지 않고 뭔가 연관성이 있다면 분석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검정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 교재 1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카이 제곱 검정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럼 독립성 검정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저희가 또 다른 말로 H0,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H1 이렇게 볼 수 있었죠. 자, 귀무가설은 원래 우리가 알아왔던 이전부터 믿어오던 그러한 가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다. 즉 연관성이 없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그거의 반대이기 때문에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 즉 연관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설을 두고 나서 저희가 검정을 해보고 결과 수치를 보면서 이것을 귀무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p-value가 0.05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이건 저희 많이 배웠죠. 그래서 그 내용 머릿속에 잠시 넣어주시고요. 자, 카이 제곱 검정 방법 순서는요, 크게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먼저 패키지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from, scipy, stats, import, kai 2. 카이 제곱이라는 의미죠. contingency라고 넣어주셔야지 저희가 카이 제곱 검정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코드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어떤 방법대로 해주시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를 먼저 테이블로 만들어야 돼요. 왜? 범주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범주형 우리가 왜 엑셀 파일 보듯이 그렇게 테이블로 만들고 나서 만들어진 테이블을 저희가 갖고 왔던 요 패키지에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값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값들을 뭘 볼 수 있냐면 네 가지를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카이 제곱, 카이 개수, 그 다음에 이제 p 밸류, 그 다음에 DOF, 자유도, EX, 뭐 EX나 EXP라고 써도 괜찮고요. 기대치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 제곱 개수를 볼 수 있고 그다음 p-value도 볼 수 있으니 요것들을 보면서 분석해서 만약에 우리 값이 0.05보다 뭐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저희 아마 1번 문제, 저희가 지금 총 3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 1번 문제가 여기까지가 연관되고요. 2번, 3번 문제는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2번, 3번 문제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역시나 여러분들께서 패키지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from stats models formula.api import logit
로짓을 통해서 로짓 함수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하면 여러분들 지금 저희 예시 문제 이고 이 자체가 나름대로 주최 측의 그 시험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좀 통계적으로 많이들 봐야 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길지 않으니 이해하시고 좀 저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시험을 볼 때에도 코드를 칠 때 저희가 보통은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이다 보면은 코드를 쓰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패키지, 나의 그런 텍스트를 보고 이 아이가 먼저 나에게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구름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즉, 메모장에 내가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암기해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서 암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아무튼 여기에서 로짓 함수 전체 결과를 확인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로짓하고 괄호를 쳐줘요. 이 괄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따옴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쳐주시고 종속 변수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즉 목표 변수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 그 다음에 독립 변수를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어요.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뭐든 이렇게. 그래서 쭉 적어주시는데 종속 변수 다음에는 물결문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독립 변수 사이들은 플러스로 연결해 준다라는 점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른 기호를 쓰냐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문법이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냥 외워야 되는 거긴 해요. 근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는 결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부분이 다른 그런 성격이 다른 친구이다 보니까 같은 결의 친구들은 똑같은 플러스로 연산하듯이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건 이렇게 저희가 다른 표시를 해주어서 차별화를 두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쉼표 하나 해주시고 데이터 우리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데이터를 df로 갖고 오죠. 그걸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it 해주시고 서머리 해주시면 전체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전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이따가 같이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왼쪽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COEF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COEF는 무엇이냐면은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 그래서 coefficient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각 입력 특성에 대한 개수를 나타내요. 그래서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갖고 왔을 때의 그 개수 자체는 어떤 형태냐면은 로그 함수가 취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그 뒤에 오즈비, 승산비를 물어볼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그 로그 함수가 되어 있는 로그 부분을 밑이 자연상수 2인 지수함수로 변환을 시켜서 출력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제가 차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어떻게만 아시면 되냐면은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고 싶으면 요런 패키지를 가져와야 한다. 그 다음에 갖고 와서 우리가 결과를 전체적인 걸 확인할 때는 요런 형태의 서머리를 넣어준다. 그럼 결과가 나온다. 그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점 먼저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분명 오즈비를 같이 물어볼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부분만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 띄어와서. 그랬을 때, 즉, 로짓 함수의 개수들을 하나의 어레이로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똑같아요. 로짓 쭉 써주신 다음에 뒤에, fit 뒤에 서머리가 아니라 파람스라고 써주시면 하나의 어레이로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위에 잠깐 보실게요. 로짓 함수의 서머리 결과에서 코프는 각 독립 변수의 오즈비의 로그 여기 로그는 상용 로그가 아니라 자연상수 2에 대한 로그를 씌운 값인 거예요. 즉 로그 오즈비라고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확인할 때는 그 로그 오즈비가 아니라 그 밑이 2인 상태로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연산하냐?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numpy에 exp라고 하는 요 메소드 함수를 갖고 오시면 각각의 회귀 개수들을 밑이 자연상수 2인 지수함수로 변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했을 때 하나의 값들만 갖고 올 때는 파람스를 쓰고 이 자체의 아이들은 로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로그를 씌우지 않는 상태로 결과를 봐야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즉 로그를 씌워주지 않는 로그를 빼주는 그런 역할은 numpy의 exp가 해준다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지금 계속 로그 상용 로그, 자연 로그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뭔지 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연 로그와 상용 로그가 있어요. 자연 로그는 자연 대수라고도 하고 상용 로그는 상용 대수라고도 하는데요. 자연 로그는 이 밑이, 즉 밑은 아래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는 숫자 2가 아닙니다. 그 영문 2예요. 오일러 상수라고도 해요. 이 아이는 약 2.718의 값을 갖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2.718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2라고 씁니다. 자, 이런 로그를 저희가 자연 로그라고 해요. 예를 들면 로그 2, 3이라고 하면 자연 로그 3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상용 로그는요, 밑이 10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로그 2가 아니라 10 을 놓고 3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3은 제가 예시로 그냥 두는 겁니다. 뭐 이게 절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형태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아래에 있는 값을 볼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연 로그는 즉 자연 로그 3의 값은 로그 2,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는 결과론적으로 값이 1.098 똔똔똔 해가지고 약 1.0986이라는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보다도 가끔은 이 자체를 밑으로 두는 값을 구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위에 있었던 요 로그 2, 3은 1. 뭐뭐뭐 요거를 또 달리 표현을 하자면 즉 2를 밑으로 준다면 자, 밑을 2로 하고 우리가 값을 위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왔던 그 값을 제곱하듯이 그거는 자 우리가 넣었던 3이 여기에 오는 거죠. 즉 이 무슨 말이냐면은 2가 2.718이었죠. 2.718이었는데 이것을 얼만큼 제곱해야 내가 원하는 3이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서머리에서 나왔던 개수들은 이렇게 로그가 씌어진 값인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씌어진 값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밑을 2로 둔 요 값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친구가 numpy.exp라고 해서 그거를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용 로그 역시 똑같죠. 상용 로그 3의 값은 로그 13, 요거는 0.4771 이렇게 나오는데요. 역시나 이것을 밑을 10으로 둔다면 10의 0.4771 제곱이 3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내용들을 배우시다 보면 통계적인 내용을 배우실 수밖에 없는데요. 자연 로그, 뭐 상용 로그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작업형 3유형에서 기억할 패키지들은 from, scipy, stats, import, chi, 제곱, contingency랑 from, stats, models, formula, API, import, logic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저희 실기 체험 사이트 들어오시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앞에 이렇게 샵이 붙어 있으면은 주석 처리인 거죠. 주석 처리 부분들은 여러분들 그냥 지우셔도 괜찮고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지우고 작업을 할게요. 자, 보시면은 해당 화면은 제출하지 않고 문제풀이 후 답안 제출해서 결과값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 저희는 여기에서 문제를 푸신 다음에 답안 제출해서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문제를 볼게요.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자, 타이타닉 데이터입니다. 타이타닉 데이터는 워낙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자료로서 많이 쓰이죠. 데이터 분석할 때 타이타닉 자료, 아이리스 자료 많이 쓰이는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서 타이타닉 침몰 사건에 대한 생존 승객, 사망 승객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생존 여부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즉, 우리의 목표 변수는 즉 종속 변수는 생존 여부, survived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은 그러면은 이제 뭐 독립 변수들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 있다라는 거 쭉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임포트 판다스 되어 있고 그거 갖고 올 수 있는 코드는 작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df.info 그 다음에 뭐 print df. 헤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행을 여기 누르셔야 됩니다. 실행 누르시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콘솔창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인포하고 헤드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데이터 확인하는데 좋겠죠.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 결제값도 좀 있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이걸로 뭐
그냥 검증을 할 거라서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작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볼게요. 자, 젠더와 서바이비드 변수 간의 독립성 검정을 실시할 때, 자, 독립성 검정 나왔어요. 즉, 변수 간의 독립적이냐, 아니냐를 본다는 건데요. 우리가 귀무가설, 즉, 원래 이해되던 가설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독립적이다. 즉, 관계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고, 대립가설은 관계가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검정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검정할 때 카이 제곱 통계량을 봐야겠죠. 자, 그럴 건데 이 젠더하고 서바이브드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일단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제가 이렇게 1번 문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제가 카이 제곱 검정할 때 갖고 올 패키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패키지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자, from scipy stat import 카이2 contingency. 자, 이렇게 쓰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약간 내가 스펠링이 틀렸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실행 먼저 한번 눌러보세요. 그랬을 때 문제가 없다면 오류가 안 날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오류가 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타를 썼다. 그럼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희는 이걸 갖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가장 먼저 우린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건데 테이블은 판다스에서 만들 수 있어요. 크로스 탭으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젠더와 데이터 프레임에 서바이브들을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 전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곳이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젠더와 서바이브들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주냐면 카이 제곱 검정을 해줄 건데 제가 아까 4개의 값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카이 제곱 개수, 그 다음에 p 밸류, 그 다음에 자유도, 그 다음에 기대값 이렇게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카이 제곱 컨틴전시를 써주시면 돼요. 해주고 여기에 넣을 데이터가 무엇이다? 내가 만든 테이블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각각의 우리가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카이값, p-밸류, 자유도, 그 다음에 우리 기대값까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저는 오류가 났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보시면 판다스에서는 크로스 트랙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타를 썼기 때문인 거죠.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결과를 보시고 그거에 맞게 고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타를 고치고 확인을 하면 결과가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뭔가 출력해주라고 하는 프린트 함수를 안 썼으니까요. 자, 그랬을 때 프린트라고 써주시고 저희가 카이 제곱 2 써주시면 카이 제곱 통계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 확인해 볼게요. 260.717똔똔똔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반올림에서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계산하세요 라고 나왔죠. 이거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 나 나왔으니까 요거 오케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험 출제자분들의 그 요구에 맞게끔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 할 때는 뭘 써주시냐면은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써줍니다. 라운드라는 함수를 써주고요. 내가 원하는 값을 넣어준 다음에 콤마 해주시고 몇 대짜리까지 할 것인가? 저희는 세 대짜리까지 할 거니까 3이라고 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세 번째 짜리까지만 반올림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희가 이 값을 260.717이라고 적어놓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문제의 답은 요건데요. 우리는 지금 독립성 검정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p-밸류를 보고 나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아직 p-밸류에 대한 값은 뭐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일단 요건 지워볼게요. 자, 우리가 그냥 p-밸류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p-밸류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건데요.
자, 1.1973 똔똔똔 보시면 여러분 요거 앞에 것만 보시고 1점 몇이구나 라고 보시면 안 되고 뒤에 2 마이너스 58 요런 부분들 보시면 요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은요 0에 굉장히 근사한 거의 0과 가까운 값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p-value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었으니 0.05보다 작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귀무가설을 어떻게 합니까? 기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p-value가 0.05보다 작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젠더와 survived는 어떻다? 서로 독립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대립가설이 맞는 거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올 때에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독립성 검정을 한 다음에 채택 여부, 뭐 기각 여부를 뭐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값이 나왔을 때 얘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지 역시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1번 문제 정답은 260.717 나왔고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부터는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보면 젠더, 십, 파츠, 페어를 독립변수로 셌을 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면 파츠의 변수의 개수 값을 구하세요. 역시나 반올림에서 소수점 세 자리까지 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로지스틱 할 때는 뭐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from stats models formula API import 로짓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도 여러분들 또 항상 확인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죠. 실행 눌러봅니다. 과연 내가 오타 없이 썼는가? 오타 나왔어요. 자, 보면은 스탯 모델 아니죠. 스탯 모델즈예요. 자, 그래서 실행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 없이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할 때요. 한 번에 내가 외운 내용들을 쫙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고 실행해보고 하나하고 실행해보시고 이런 방법을 좀 습관해서 그런 방법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보시면은 이 아이의 아까 그 구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서머리로 전체를 갖고 올 수 있는데 갖고 오려면은 그 서머리를 넣어줄 변수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것을 result 1이라고 할게요. 자, result 1이라고 하고 나서 로짓 해주시고 이 안에 가장 첫 번째로는 종속 변수, 즉 우리가 목표 아닌 survived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죠? 젠더, 독립변수 하나, 젠더, 그 다음에 sip, 그 다음에 patch, 그 다음에 fair.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해주시고 feed, summary.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역시나 저희가 프린트 리절트를 해줄 건데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오류가 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제가 또 오타를 냈죠? 자, 여기 보시면은 sip sp인데 자세히 보세요. 자, sip sp 저는 지금 소문자로 s를 썼는데 얘는 대문자 s였던 거예요. 자, 대소문자를 반드시 구별해줘야 됩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대문자 s와 소문자 s는 다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실행. 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용한 그 모델에서, 즉, 목표 변수는 survived고, 우리가 모델은 로짓을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위주예요. 여기 코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제가 아까 코프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수 부분이 로그를 씌운 값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오지비를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그것을 로그를 풀어주는 값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젠더, 시, 파트, 페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stderr 요 부분은 무엇이냐면 표준 오차라는 거. 여기는 z는 z 스코어, 여기는 p 밸류, 여기는
하한값, 상한값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파취 변수의 개수였잖아요. 파취는 요거죠. 요거에 대한 개수니까 마이너스 0.2007인데 역시나 세 자리까지 갖고 와라 라고 했으니까 요건 저희가 그냥 반올림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0.201 요렇게가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은 2번 문제에서 추정된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서 SIP, SP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존할 오즈비 제가 아까 오집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역시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 한 단위 증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자체의 개수에 로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로그를 풀어준 값을 주면 돼요. 어디다가? 이들이 원하는 그 변수에다가. 우린 지금 여기서 SIBSB 요게 뭐냐면은 그 형제 자매 배우자 이런 거였거든요. 요거에 대한 걸 갖고 오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문제는 똑같이 가져오되 저희가 이제 전체를 갖고 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result 2라고 해주시고 로짓 한 다음에 똑같이 갖고 오시면 되는데 자, fit까지는 그대로 갖고 오시지만 그 뒤에가 서머리가 아니라 파람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print result 2 해볼게요. 실행. 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상태로 보고 나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여기다가 반올림해서 가면 되겠다. 하시면 안 되죠. 왜? 저희는 아직 로그 함수가 취해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걸 풀어줄 필요가 있죠. 왜냐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밑이 2인 지수 함수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에 오즈비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numpy 2점 할 건데 numpy 지금 저희가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import numpy as mp 해주시고 numpy 2.exp 해준 다음에 저희가 갖고 왔던 result 2 해주시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즉 밑이 2인 지수함수로 변환이 된 값이 바로 아래 나오는 겁니다. 자, 위의 값과 아래 값이 다른 걸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 SIP 요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0.70195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 자리까지 하고 싶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0.702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0.7 022가 정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 3, 즉 3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나름대로 잘 하시겠지만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 정리하는 영상을 좀 담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 잘 보시고 유형 3 부분도 포기하지 않고 꼭 좋은 점수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실기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 실기시험 보기 전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